조금 분위기 있는 그 베른시 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자, 스튜디오 200으로 행복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피커는 제가 아니고 이 노트 LM에 있는 전속 아나운서들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같이 지켜보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른의 물결 위에 던지는 질문.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멋지잖아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나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눈을 뜨고 정말 무겁죠, 아침마다. 맞아요. 출퇴근길 그 빽빽한 인파에 시달리고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고 네, 그러다가 또 늦은 밤이 되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공허하게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네,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이죠. 이 모든 게 그냥 우주 먼지가 뭉쳐진 결과로 우연히 던져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거대하고 궁극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는 정말이지 우리 뇌를 날카롭게 깨우는 독특하고 도발적인 기록들입니다. 네, 오늘 자료 아주 흥미롭습니다. 스위스 베른에 있는 아인슈타인 하우스 그리고 그 옆에 대성당을 직접 방문한 한 크리에이터가 남긴 영상과 통찰들을 바탕으로 이 깊이 있는 시간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남기신 분의 이력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분이자 동시에 평생을 냉철한 과학계와 아주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분이거든요. 보통 그 종교의 영역과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같은 현대 물리학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평행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자료의 핵심 미션은 단순히 과학사나 신학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두 세계관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엮는 거죠.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엮는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일종의 거대한 지구촌 게임이라는 모델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겁니다. 지구촌 게임이요? 네, 당신이 도대체 왜 지금 이 특정한 시공간에 던져져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아주 짜릿한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당신을 1904년의 스위스 베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1904년의 베른이라 아주 평화로웠겠네요. 네, 당시 스위스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던 아직 세상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젊은 청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천재의 젊은 시절이군요.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베른의 고즈넉한 강가를 산책하곤 했죠. 그가 살던 곳은 기껏해야 10평에서 15평 남짓한 아주 작고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정말 좁은 공간이었죠. 자료에 묘사된 그의 책상 위 풍경을 보면 현장감이 확 다가오는데요. 무언가를 빼곡히 끄적였을 낡은 펜, 정밀하게 길이를 재는 자와 캘리퍼스. 그리고 저 너머에 아득한 우주를 들여다보려 했던 작은 왕원경까지 있었죠. 맞아요. 놀랍게도 그 작고 비좁은 방에서 인류의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혁명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 뉴턴의 시대였잖아요. 네, 뉴턴의 고전 역학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당구공을 치면 굴러가고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한 세계였죠. 그렇죠. 내가 밀면 밀리는 그런 세상. 시간과 공간 역시 절대 변하지 않는 튼튼하고 고정된 무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 즉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발표하면서 이 견고한 무대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물질과 에너지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이 딱딱한 나무 책상이나 그러니까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같은 고체나 액체 형태의 물질이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랑 똑같다는 건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일상적인 예로 얼음과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얼음과 수증기요? 밤단한 얼음 덩어리에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면 형태가 없는 수증기 상태로 변하잖아요. 본질은 같은 물, H2O지만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현상이 우주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주 전체에도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대과학의 놀라운 최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 전체의 질량을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별이나 은하 같은 물질은 전체 우주의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겨우 5%요? 그럼 나머지 95%는 뭐죠? 나머지 95%는 보이지 않는 다크 에너지, 즉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상태로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와,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놀라운 건 무려 2500년 전 불교의 핵심 개념의 색즉시공이 정확히 이 지점을 통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색즉시공, 형태가 곧 비어있다는 그 말인가요? 네, 눈에 보이는 형태인 색이 곧 비어있는 에너지 상태인 공과 같다는 철학적 직관이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셈입니다. 와, 고대 종교의 깨달음과 최첨단 물리학이 이렇게 만나네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꽉 막힌 단단한 벽돌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물질이 곧 에너지이고 시간과 공간마다 절대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떤 공간인 걸까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히고 파격적인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거대한 CD롬 게임 모델로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 우주가 어쩌다 보니 먼지들이 뭉쳐서 우연히 굴러가는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고도로 정교하게 세팅된 거대한 게임 플랫폼이라는 주장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과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를 이 모델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바로 게임기가 처음 켜진 순간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아주 작은 특이점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에너지가 빵 터지면서 거대한 게임의 배경 맵이 쫙 펼쳐진 겁니다. 아, 전원 버튼을 누른 거군요. 그럼 요새 자주 나오는 다중우주, 멀티버스 개념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그럼요. 멀티버스도 이 비유를 통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게임 CD를 샀을 때 그 디스크 안에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수만 가지 경우의 수와 무한한 엔딩이 이미 다 프로그래밍 되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A 엔딩, 오른쪽으로 가면 B 엔딩이 나오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우주의 시공간도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채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게임이라면 그걸 플레이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화면만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그 플레이어가 바로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있는 당신, 그리고 지구 위를 걷고 있는 80억 명의 인간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평생을 과학계와 비즈니스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살아온 분의 통찰이라기엔 80억 인구가 신이 뚝딱 빚어낸 찰흙 인형이 아니라 신 그 자체의 파편이라는 주장은 너무 신비주의적이거나 좀 과격하게 들리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공자는 나름의 철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창조의 근원, 즉 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존재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장엄한 과학과 사랑의 우주를 그냥 하늘 위에서 CCTV 보듯이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든 게임인데 구경만 한다. 그건 좀 재미없겠네요. 그렇죠. 저자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거대한 우주 에너지가 스스로 산산이 조각나서 80억 개의 파편으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장에 직접 접속해서 플레이어로서 체감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자기가 직접 게임 속 캐릭터로 로그인했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를 빌려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아하,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한 우주 에너지를 품고 있는 VIP 플레이어들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지구촌 게임에 접속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고 막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험난한 현실도 결국 행복을 위한 게임이라는 건데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이 현실은 너무 팍팍한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물리학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 모델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만히 휴양지 의자에 누워있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행복은 성장과 사랑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변화량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내면의 사랑의 에너지가 커져야만 느껴지는 아주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멈춰있는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듯이 변화가 있어야만 기쁨도 존재하죠. 자료에서 아주 직관적인 일상적 예시를 들어요. 어떤 예시죠? 추운 겨울날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덜덜 떨며 오래 버티다가 아주 뜨거운 온탕에 쏙 들어갈 때 그때 느끼는 엄청난 쾌감과 해방감 다들 아실 겁니다. 와, 사우나 냉탕에서 온탕 갈 때 그 짜릿함, 몸이 쫙 녹는 기분이잖아요. 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미지근한 물에만 앉아 있었다면 그런 강력한 카타르시스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궁극적인 기쁨과 영혼의 성장을 체감하려면 결핍, 실현, 고난이라는 장치가 이 시스템 내부의 필수적인 튜토리얼처럼 설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료는 이것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성장시키는 하얀 고통, 즉 화이트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고통이요.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 나네요. 며칠 밤을 새우면서 안 풀리던 어려운 문제를 끙끙 앓다가 마침내 유레카를 외치면서 해답을 찾았을 때 그 짜릿함. 그것도 일종의 화이트 페인인 거죠. 맞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시스템의 강력한 보상인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네요. 게임을 켰는데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몬스터한테 수없이 얻어맞고 던전에서 길을 잃어가며 기어코 레벨 99를 찍었을 때 그 쾌감. 그게 이 시스템이 설계한 진짜 행복이라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무적 치트키를 쓰고 맞아요. 무적 치트키 쓰면 처음에 재밌죠. 네, 모든 아이템을 다 가진 만렙 상태로 게임을 시작한다면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지루하다며 게임을 꺼버릴 겁니다. 하얀 고통이 바로 그 레벨업을 위한 필수 퀘스트인 셈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당장 찬물에 들어가는 게 뼈가 시리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꼼수를 쓰고 싶어지잖아요. 쉬운 길을 찾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 그 치트키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이 게임의 핵심 룰입니다.
자료에서는 양심의 소리와 영혼의 성장을 외면하고 당장의 편안함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굴복했을 때 내면에서 찾아오는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를 다크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까의 하얀 고통과는 반대되는 어두운 고통이네요. 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다크 페인의 극단적인 심리적 예시로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더군요. 이 부분은 오집 자료 제공자 개인의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인간 심리의 예시로 든 거죠. 네, 철저히 자료에 나온 심리적 예시일 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절대 권력을 쥐고 가장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야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에고, 즉 이기심에 완전히 먹혀버린 플레이어의 내면 상태를 묘사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철저히 에고의 욕심을 좇았을 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어떻게 지옥으로 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옛날에 진짜 탐스러운 사과를 따먹었다는 역사적 팩트라기보다는 이 지구촌 게임 공간에서 우리 내면의 양심과 이기적 욕심 간에 벌어지는 처절한 내적 투쟁을 묘사한 은유적인 튜토리얼로 해석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튜토리얼을 거치며 개인의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나면 이제 게임은 혼자만의 싸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 그리고 세상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 모드로 진입하는 거죠. 오, 드디어 멀티플레이어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아주 기묘한 개념을 단순히 실험실 안의 물리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주를 직접 창조해내는 도구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그 관찰자 효과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흐릿한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네, 중첩된 상태죠. 누군가 보는 순간 명확한 현실로 짠 하고 확정된다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대상은 관찰되기 전까지 파동의 형태로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다가 관찰자의 인식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의 입자로, 즉 물질적인 현실로 고정된다는 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와, 볼 때 비로소 존재한다. 네, 자료는 이 개념을 일상의 차원으로 대담하게 확장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알갱이들이 레고 블럭처럼 세상을 조립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플레이어인 우리의 관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강렬한 사랑과 의지 자체가 이 우주를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현실을 렌더링하는 핵심 변수, 즉 파라미터라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죠. 와, 내 시선과 의지가 게임 맵을 실시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시공간의 데이터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지가 그렇게 세상을 실시간으로 창조한다면 원래 이 게임을 설계했다는 그 근원의 신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늘 위에서 서버 관리나 하면서 에러 나면 버그 고쳐주는 방관자로 남아있는 건가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료는 신이 결코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신도 게임을 같이 하나요? 네, 신은 이 거대한 진화용 협력 게임, 즉 코옵 게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역사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주도해왔다는 것이죠. 대규모 업데이트요? 자료에서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훑으면서 그 패치노트의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인류 역사가 게임의 패치노트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그런 건가요? 아주 먼 과거, 기원전 4000년경의 수메르 시대로 한번 가보죠. 성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면에는 단순히 형제간의 질투를 넘어선 거대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 단계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넘어가고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진입하는 거대한 문명적 패치가 일어난 것이죠. 아, 농경과 철기 시대라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가인과 아벨이라는 캐릭터로 상징화한 거군요. 그 다음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오염된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고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일종의 거대한 서버 포맷과 리셋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아, 서버를 싹 밀고 새로 설치한 거군요. 게임의 튜토리얼 구역을 넓히고 룰을 개정한 거네요. 그럼 종교의 힘이 완전 절대적이었던 중세 시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거긴 룰이 너무 빡빡했잖아요. 서기 325년 열렸던 니키아 공의회를 떠올려보시죠.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주도하에 수많은 문서 중 특정 교리만이 정통으로 선택되고 신학이 독점되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단은 다 배척당했죠. 당시 인간들의 덜 성숙한 의식 수준에 맞춰서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룰셋이 적용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이 낮으니까 일단 빡빡한 규칙으로 통제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고정된 채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파편화된 인간 플레이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우주의 세계관을 팽창시켜온 역동적인 플레이 과정이라는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특허청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플레이어에게 엄청난 영감이 주어지면서 인류 전체의 시공간 개념이 확 레벨업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인류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굳게 믿다가 지동설을 받아들이며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철학과 영성도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과거의 편협한 인과율이나 문자적인 교리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다중우주와 양자역학을 포괄하는 거대한 우주적 사고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 전체가 거대한 진화형 협력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 스케일도 되게 크고 멋진데 결국 우리 개개인의 플레이는 죽음이라는 아주 명확한 게임 오브 화면을 마주하며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을 한들 전원 플러그가 뽑히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그 두려운 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각이 다시 한번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의 직이었던 친구 베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란 아무리 끈질겨도 결국 환상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와, 시간의 비밀을 꿰뚫어 본 천재 물리학자다운 위로네요. 시간이 환상이라면 죽음이라는 것도 무에서 유로 태어났다가 다시 유에서 무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시공간의 한 좌표에서 다른 시공간의 좌표로 이동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전환일 뿐이라는 통찰입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로딩 화면 같은 거네요. 그렇다면 당장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딱 떠오를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로딩이 끝나고 시작될 내 다음 게임의 레벨과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랜덤 뽑기인가? 아니면 과금인가? 이런 거요. 하하, 철저한 경험치 누적 시스템입니다. 자료는 아주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죠. 오, 기준이 뭡니까? 당신이 이 지구촌 게임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달란트, 즉 재능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아름답게 꽃피웠는가, 다크페인이라는 쉬운 길의 유혹을 피하고 묵묵히 양심의 목소리를 따랐는가, 그리고 또요?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하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내적 성숙을 이루었는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다음 레벨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결국 내가 이 생에서 치열하게 겪어내며 만들어낸 사랑과 성장의 변화량 자체가 다음 차원이나 다음 생에서 시작할 내 캐릭터의 기본 스탯과 환경을 고스란히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내 재능을 갈고 닦으며 흘린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군요. 네, 다음 레벨을 위한 엄청난 경험치로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방대한 지적 여정의 궤적을 묶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하는 이 우주는 결코 차갑고 무의미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네, 당신의 영혼이 치열하게 경험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궁극적인 기쁨을 만끽하도록 우주의 창조주가 아주 정교하게 코딩해놓은 신성한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관람석에 앉아 무대를 구경하러 온 손님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 각자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내 안에 온 우주 전체의 정보와 지혜를 품고 있는 위대한 신의 파편, 즉 성령이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NPC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실을 실시간 렌더링해 나가는 가장 위대한 공동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튜토리얼을 맴도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멀티플레이어 공동 창조 모드에 접속해 있다는 사실이 꽤나 가슴을 뛰게 만드네요. 자, 당신의 굳어진 영혼과 인식을 날카롭게 깨우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료의 여운을 바탕으로 당신의 뇌리에 깊게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직접 던지며 이 깊이 있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처럼 당신의 관찰과 집중 그리고 당신이 쏟는 사랑이 정말로 다음 레벨의 현실을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 심층 탐구의 재생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관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당신의 작은 시선과 의지 하나가 우주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멋진 플레이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이 창조할 가장 아름다운 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노트북 LM에서 만든 PPT. 제가 한 장도 만든 게 없는데 제 한국말은 조금 깨지지만 이제 내용을 이렇게 다시 더 만들어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 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 얘기라는 거를 LM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 영상이 더 낫지 않을까. 분위기도 이제 베른 도시 제가 찍은 사진을 뒤에다 이렇게 보여가면서 행복한 얘기가 되게끔 그 재즈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Dans la lumière douce, je te retrouve encore. Un silence nous pousse à rester d'accord. Ta voix calme la pièce comme un souffle léger, et mon cœur se lève